해질녘의 노을은 언제나 잔인하리만큼 붉었습니다. 경기도 변두리의 낡은 기와집 마당, 예순을 넘긴 영숙의 허리는 오늘도 기역자로 굽어 있었습니다. 마당 가득 널린 빨래들이 눅눅한 습기를 머금고 바람에 힘없이 흔들거렸지요. 영숙은 거칠어진 손마디를 주무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집 온 지 어느덧 30해. 그 긴 시간 동안 영숙에게 이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야, 이 화상아. 물을 얼마나 쳐넣었길래. 국이 이 모양이야? 나를 아주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허허 참.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호통 소리에 영숙의 어깨가 움찔 떨렸습니다. 여든을 넘긴 시어머니 정 씨는 치매 기운이 돌기 전까지도 동네에서 알아주는 호랑이 할머니였습니다. 가난한 집딸이라는 이유로 결혼 전부터 영숙을 무시했던 그녀였지요. 영숙이 처자일을 낳고 미역국 한 사발 제대로 못 얻어먹었을 때도 시어머니는 사돈댁이 보낸 쌀 한 가마니를 보고 어디서 이런 싸구려 쌀을 가져왔느냐며 문전박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은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에휴, 내 팔자야. 남편은 사업한답시고 밖으로만 돌고 독사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영숙은 이름 없는 종처럼 살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찬밥에 물을 말아먹으며 흘린 눈물만 해도 아마 큰 항아리를 몇 개는 채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지난 가을부터였습니다. 서슬 퍼런 기세는 어디 가고 가끔 멍하니 마당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리곤 했지요. 어느 날은 정 씨가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애야, 우리 수님이 올 때 안 됐냐? 대문 좀 열어놔라. 수님이 배고플 텐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숙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수님. 그것은 2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영숙의 친정엄마 이름이었으니까요. 생전 사돈끼리 얼굴 한번 제대로 마주한 적 없던 시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했던 사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니요. 영숙은 소름이 돋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기이한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은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치매라는 의사의 진단은 차라리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을 더 괴롭히는 건 이제부터 시작될 수발의 고통이었지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실질적인 고통은 오롯이 영숙의 몫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 치매 수발까지. 내가 정말 면목이 없네. 남편의 그 말이 오늘따라 왜 그리 허망하게 들리던지요. 하지만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정 씨는 영숙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도 모두가 잠든 깊은 밤만 되면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처음엔 도둑이라도 든 줄 알고 방망이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엌불도 켜지 않은 채 달빛 아래에서 시어머니가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맞추고 불을 붙여 밥을 짓는 모습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영숙이 깰까봐 숨을 죽여가며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고소한 들기름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어두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숙은 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엔 수저 하나 제 손으로 놓지 않던 분이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저토록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다니요.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 씨는 차려진 밥상을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더니
구부정한 허리로 그것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대문 옆 낡은 돌담 위에 밥상을 덩그러니 올려두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울 때 먹어야 하는데, 우리 수님이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라도 먹고 가야지. 그래야지. 정 씨의 그 떨리는 혼잣말이 밤 공기를 타고 영숙의 귀에 꽂혔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막았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흙이 된 친정엄마를 위해 시어머니는 밤마다 밥상을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홀린 듯 대문 밖 돌담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밥상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낡은 쟁반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정 씨는 다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밥 차리셨어요? 대문 밖에는 왜 나가신 거예요? 영숙의 물음에 정 씨는 그저 허허 웃으며 딴소리만 할 뿐이었습니다. 꽃이 폈네. 수님이가 좋아하는 꽃이 폈어. 영숙은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니가 밥을 차렸던 흔적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찬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매콤하고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빨간 고추장 장아찌였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장아찌는 영숙의 친정엄마가 생전에 가장 잘 만들던 음식이었고 어린 시절 영숙이 반찬 투정을 할 때마다 엄마가 손으로 찢어 입에 넣어주던 바로 그 맛의 향기였습니다. 어째서 시어머니의 찬장에 우리 엄마의 손맛이 담긴 장아찌가 있는 걸까? 영숙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30년 전 시집 오던 날 친정엄마는 딸이 시댁에서 구박받을까봐 손수 담근 장아찌 항아리를 들려보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정 씨는 어디서 이런 냄새 나는 걸 가져왔냐며 마당 구석에 던져버렸었지요. 영숙은 그날 엄마의 정성이 무시당한 게 너무 서러워 밤새 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아찌가, 그 비법이 왜 지금까지 이 집 찬장에 남아있는 걸까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장아찌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맵싸하면서도 끝맛이 달큰한 그 맛. 영락없는 엄마의 맛이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영숙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 정 씨는 방 안에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지 없는지 그저 낡은 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가락에 맞춰 발가락을 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반드시 시어머니를 따라가 그 밥상의 진짜 목적을 확인하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영숙의 머릿속은 온통 그 장아찌 냄새와 밤마다 차려지는 밥상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든 오후 영숙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근처에도 못 오게 하던 그 방은 오래된 먼지 냄새와 파스 냄새가 뒤섞여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침을 꿀꺽 삼키며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낡은 못이 적삼과 겨울 코트들을 들춰내자 구석진 곳에 손때 묻은 작은 나무 괴짝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꺼냈습니다. 자물쇠도 없이 덩그러니 놓인 괴짝 안에는 빛바랜 편지 뭉치와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마자 영숙의 눈에 들어온 건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수님아, 오늘도 미안하다. 내 딸한테 모진 말을 뱉고 돌아서는데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구나. 첫 문장부터 영숙의 심장을 찌르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수첩의 내용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영숙의 친정엄마 수님과 시어머니 정 씨는 사실 영숙이 알지 못하는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영숙의 아버지가 노름으로 가산을 탕탕 다 털어먹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 정 씨였던 겁니다. 하지만 정 씨는 자신의 아들이 가난한 집 딸인 영숙과 결혼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그리고 영숙이 기죽어 살까봐 일부러 더 독하게 굴었다는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나쁜 년이 되어야 내 딸이 이 집에서 단단해질 거 아니냐. 내가 가시가 되어야 영숙이가 장미처럼 피어날 거 아니냐. 수첩 곳곳에는 눈물 자국이 마른 듯 종이가 쭈글쭈글하게 우그러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평생을 원수로만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친정엄마의 부탁을 받고 영숙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그토록 모진 가면을 쓰고 살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을 넘기던 영숙은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친정엄마 수님이 암 선고를 받은 직후 시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끼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돈,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오. 우리 영숙이 그 여린 것이 나 없으면 누굴 의지하고 살겠소. 차라리 사돈이 엄한 어미가 되어 그 아이를 채찍질해 주시오. 그래야 내 딸이 세상 풍파에 안 무너지고 살 것 아니오. 내 가진 전 재산 이 땅 문서 사돈께 맡기니 훗날 우리 영숙이가 정말 힘들 때 그때 내 이름으로 전해주시오. 그것은 피 맺힌 약속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자신이 죽고 나면 홀로 남겨질 딸이 걱정되어 시어머니에게 악역을 자처해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0년 동안이나 영숙에게 가시, 도친말을 내뱉으며 홀로 그 짐을 짊어져 왔던 것이지요. 영숙은 지난 세월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퍼부었던 욕설과 미움들이 떠올라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꼈던 땅이며 돈이 사실은 친정엄마가 남긴 눈물의 유산이었다는 사실에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왜 바보같이 그 욕을 다 먹고 사셨어요? 왜 나한테 한 번을 안 웃어주시고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안고 계셨어요? 영숙은 괴짝을 끌어안고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득 떨어지는 빗줄기가 마치 죽은 친정엄마의 흐느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치매로 인해 정신이 아득해진 시어머니가 다시 밤의 의식을 시작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닦고 문틈으로 거실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 정 씨는 여전히 멍한 눈으로 부엌 조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님아, 비 온다. 비 오면 내 다리가 더 아플 텐데. 얼른 밥 먹으러 와라. 정 씨는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비에 젖을 사돈을 걱정하며 서둘러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죽은 친구와의 약속은 치매조차 앗아가지 못한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정 씨는 보자기에 싼 밥상을 머리에 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영숙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멀찍이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정 씨의 발걸음은 위태로웠습니다. 빗물에 젖은 슬리퍼가 자꾸만 미끄러졌지만 정 씨는 머리 위에 밥상이 쏟아질까봐 한 손으로는 밥상을 받치고 한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치 거대한 업보를 짊어지고 가는 고행자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친정엄마가 생전에 좋아하던 작은 돌무덤이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 앞에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비바람에 국물이 튀고 밥알이 젖어갔지만 정 씨는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손으로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순임아, 미안하다. 내 딸한테 오늘 또 소리를 질렀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우리 영숙이가 나를 미워해야 내 생각을 덜 할 것 같아서 그랬어.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중에 나 죽어서 너 만나면 그때 나한테 침을 뱉어도 달게 받을게. 정 씨의 고백은 빗소리에 섞여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나가 시어머니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알았어요, 어머니. 갑작스러운 포옹에 정 씨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따뜻한 눈물이 어깨에 닿자 정 씨의 초점 없던 눈에 잠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영숙이니? 어머, 영숙아.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우리 순임이가 너 비 맞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정 씨는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싸매왔던 가시돋친 껍데기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명은 미안함에, 한 명은 뒤늦게 깨달은 사랑에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빗물은 차가웠지만 서로를 맞댄 가슴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던 공기는 온데간데였고 갓 지은 밥에서 나는 구수한 김처럼 포근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지요. 영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시어머니의 방을 살폈습니다. 밤새 빗속에서 떨었던 정 씨는 다행히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시어머니의 마른 발을 따뜻한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하세요, 어머님. 그것도 모르고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영숙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따뜻하게 잡아본 적 없던 그 손은 이제 고목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영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정씨가 부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맑은 정신이 돌아온 듯 정씨의 눈동자가 영숙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영숙아, 내가 어제 또 헛소리를 했니?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주책이지. 정씨는 어제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미안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빙그레 웃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어제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는걸요. 저 정말 행복했어요. 영숙의 거짓말에 정씨는 내가 그랬더냐? 허허, 참 별일이네. 하며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 끝에 걸린 주름 사이로 영숙은 친정 엄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제 두 어머니는 영숙의 마음속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병세는 조금씩 깊어져 갔지만 영숙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은 우정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은 장롱 속 괴짝에서 보았던 그 땅 문서와 통장을 남편 앞에 내놓았습니다.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서류들을 살폈습니다. 이게 장모님이 남기신 거라고? 어머니가 이걸 지금까지 보관하고 계셨단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래요. 당신 사업 실패했을 때, 우리 애들 대학 갈 때, 어머님이 어디선가 돈을 척척 내놓으셨던 거 기억나죠?
그게 다 어머님 쌈짓돈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남겨준 돈이었대요. 어머님은 그걸 당신 명의로 불려주려고 그 모진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내색 한 번 안 하신 거예요. 영숙의 말에 남편은 끝내 고개를 떨구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성격 고약한 노인네라며 외면했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지요. 부부는 그날 밤 시어머니의 방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정 씨는 왜들 이래 징그럽게 라며 핀잔을 주었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맑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영숙은 밤마다 시어머니를 대신해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가 차리던 투박한 밥상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부쳐낸 정과 따뜻한 고기 반찬이 올라간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영숙은 대문 밖 돌담 위에 그 밥상을 올리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어머님, 엄마 목까지 잘 모실게. 고마워, 엄마. 그리고 어머님을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 밤하늘의 별들이 영숙의 말에 대답하듯 반짝였습니다. 이듬해 봄 마당의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정 씨의 기억은 이제 아주 짧은 조각들로만 남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영숙의 얼굴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휠체어에 정 씨를 태우고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정 씨가 밤마다 밥상을 차려놓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어머님, 저 꽃 좀 보세요. 참 예쁘죠? 영숙이 건넨 꽃송이를 코끝에 가져다 대며 정 씨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나, 참 곱다. 수님이가 좋아하던 꽃이네. 이제 정 씨에게 수님이라는 이름은 아픔이 아니라 그리움과 친구의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 씨는 영숙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영숙아, 고맙다. 나 같은 할망구를 끝까지 지켜줘서. 이제 나 수님이 만나러 가도 되겠지? 가서 칭찬받을 수 있겠지? 영숙은 목이 메어 대답 대신 정 씨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우리 엄마가 어머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가서 사돈끼리 맛있는 거 드시면서 제 흉도 좀 보시고 그러면서 편히 쉬세요. 하지만 조금만 더 계시다 가세요. 제가 어머님 해드리고 싶은 게 아직 너무 많거든요. 정 씨는 영숙의 어깨바람에 기대어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눈부시게 따뜻했고 바람은 감미로운 노래처럼 두 여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정 씨는 잠을 자듯 평온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숙은 곡소리 대신 조용한 찬송가를 틀어놓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호랑이 할머니가 며느리 복은 있었네라며 한마디씩 했지만 영숙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오직 두 어머니와 영숙만이 아는 위대한 사랑의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보내드린 후 영숙은 시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낡은 나무 괴짝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숙의 친정엄마가 남긴 땅 문서로 산 작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건물을 팔지 않고 그곳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의 이름은 두 어머니의 밥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일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무료로 대접했습니다. 영숙은 오늘도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섭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는 그녀의 뒷모습은 영락없이 정 씨를 닮아 있었고 반찬을 찢어 맛을 보는 손길은 친정엄마를 닮아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며 영숙은 혼잣말을 건넵니다. 어머님, 엄마, 오늘도 밥 맛있게 지었으니까 친구분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사랑은 때로 가장 아픈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미움이라는 가시를 두르고 우리를 찌르기도 하지만 그 가시를 걷어내면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속살 같은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 미움의 뒤편에 숨겨진 그 사람만의 눈물을 한 번쯤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해피엔딩이길 응원합니다.